자, 2017년 2학년 11월 학평 때 나왔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리스토텔레스 지문이라고 할까? 아니면 변화 지문이라고 할까? 뭐 아무튼 간에 지문 강의입니다. 지문 강의고 지금 최근에 이거 읽어본 적은 없는데 그냥 바로 들어가 볼게요. 1문단 일단 집중해서 봐야 되죠. 몇 줄 안 되네요. 보니까 철학자들이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고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러 학문적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하니까 중요한 키워드는 두 개죠. 1문단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이것과 이것에 체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변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 문단 먼저 헤라클레이토스라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온 이유가 있죠.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자들의 의견에서 이 사람들이 요러요러한 뭐 변화라는 현상의 실제 자체에서부터 종류 뭐 원인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의문을 제기하였고 그러한 생각들이 모여서 아리스토텔레스 때 좋은 학문적 성과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헤라클레이토스 먼저라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당연히 나오겠죠? 반면 파르메니데스 그리고 또 누구 있나요? 그리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이 문단 읽고 나서 갈게요. 이 문단 같은 경우에는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다. 항상 변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불을 근원적 요소로 봤습니다. 반면 파르메니데스는 변화하는 현상 그 자체를 부정했대요. 그럼 뭐죠? 존재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 절대적인 무에서의 생성과 절대적인 무로의 소멸과 같은 변화는 있을 수 없다? 또한 세계는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로 뭉쳐 있고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그는 우리가 일상에서 감각을 통해 흔히 경험하는 변화라고 믿는 현상이 사실은 착각 또는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했나요?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요지 자체는 헤라클레이토스는 변화를 인정했다는 거고 반면 파르메니데스는 변화를 부정했다는 거예요. 그 부정했다는 것에서 부정했다는 그 말을 파르메니데스 왈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 이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읽어주면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해주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인데 어찌됐건 이 자체 문장 그대로 읽으면서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건데 초점 자체를 이거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해석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변화를 부정하고 있는 의견을 좀 더 구체화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어보셔야 돼요. 나눠가면서. 자, 그래서 이 이문단이라는 것이 말하는 거는 결국 이겁니다. 3문단에서 이야기하는 변화라는 현상의 실제성에 대한 상반된 견해. 근데 이게 이 문단의 요약으로 들어가도 사실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멋진 용어로 할 필요 없고 그냥 헤라클레이토스 대 파르메니데스의 변화에 대한 의견이라고 생각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3문단 들어갑시다. 이와 같이 변화 이렇게 제시된 이후에 후대에 이르러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변화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펼쳤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변화에 대한 앞선 두 철학자의 견해를 받아들였대요. 변화에 대한 헤라클레이토스의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파르메니데스의 부정적인 생각을 모두 받아들였대.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을까요? 헤라클레이토스는 뭐죠? 변화란 동그라미, 변화의 동그라미. 파르메니데스는 X라고 했는데 산문단을 보시면은 플라톤은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변화라는 관점이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로 나뉘는데 현실 세계는 변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 세계는 변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고 이상적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상적인 세계겠죠? 그 세계에서는 마음속에서만 있는 혹은 뭐 우리가 이상향으로 그리는 그런 세계에서는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파르메니데스의 의견을 부분 수용한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돼요? 플라톤이 주장하는 이상 세계를 거부했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는가라고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상 세계라는 것 자체를 거부를 하고 변화의 실제에 대한 이것이 변화의 실제에 대한 헤라클레이토스와 파르메니데스의 의견이죠. 실제가 한다? 그러니까 변화가 실제하는지 헤라클레이토스 그리고 파르메니데스 뭔 말하고 있는 거야? 실제하지 않는다가 파르메니데스고 실제한다가 헤라클레이토스겠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해서든 적용하려고 노력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력이 여기로 이어지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학에서 기체와 형상, 이 기체, 형상이라는 단어 자체는 잘 알 텐데 기체라는 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기, 기체와는 이 단어는 다른 거예요. 이 한자 하나하나 검색을 해보든지 이 단어를 검색해보든지 해가지고 알아두세요. 그런데 여기 의미가 나와 있긴 합니다. 기체란 변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유지되는 변화의 토대, 그리고 형상이란 그런 토대 위에 구현되어 현실 세계에서 감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글자 하나하나 뜻 검색해보면은 그래서 이어보면은 요 단어가 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요 지금 산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플라톤이 현실에서 변화 인정, 이상에서 변화 인정하지 않음,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이상 세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남는 건 뭐뿐이겠어요? 당연히 남는 거는 당연히 현실 세계뿐일 거고 헤라클레이토스와 파르메니데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했으니까 이 두 사람의 변화를 인정하고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이 의견을 둘 다 현실 세계에 어떻게든 적용하고 만들어내려고 한 거겠죠. 그래서 기체와 형상의 개념을 가져온 이유는 사실 이걸 뒤를 안 읽어도 지금 이런 산문단에서 봤던 이런 과정을 해결하기 위한 거란 걸 알 수가 있죠. 자, 기체와 형상의 의미는 이렇게 됐고요.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기체와 형상이라는 단어를 가져온 거예요. 예를 들어 검은색의 머리카락이 흰색으로 변할 때 머리카락이라는 것 자체는 검은색 머리카락, 흰색 머리카락 둘 다 머리카락이라고 유지되는 기체인 거죠. 그리고 형상이 검은색, 흰색으로 바뀐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변화란 현실 세계에서 실체의 기저에 깔린 머리카락이라는 이 실체의 기저라는 게 아마 기체일 텐데 뿌리, 뼈대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이 기체 위에서 형상이 바뀌는 것이다. 검은색의 형상이 흰색의 형상으로 이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아무튼 간에 뼈대가 있고 그 뼈대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을 형상이 바뀌는 거라고, 뼈대는 그대로 유지되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체화 형상이라는 것으로 변화를 일단은 설명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오문단에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겠죠. 또한 그는 변화의 종류와 성격에 대해서도 분석했는데, 먼저 변화를 실체적 변화와 비실체적 변화로 구분했습니다. 실체적 변화란 실체의 변화 정도가 커서 기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변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는 변화의 전체 과정을 관찰하지 않는다면 애벌레와 나비의 연관성을, 그러니까 애벌레의 날개가 돋는 게 아니라 애벌레가 그 번데기가 돼가지고 아예 애벌레의 몸통 느낌도 안 나게 다른 나비로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변화의 전체 과정을 관찰하지 않는다면 마치 애벌레 자체가 소멸하고 나비가 생성되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애벌레에서 나비로 변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실체적 변화와 비실체적 변화로 갈랐습니다. 자,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파르메니데스와 마찬가지로 무에서의 생성과 무로의 소멸을 인정하지 않는데, 파르메니데스 생각을 받아들였다고 했죠. 아까 이 산문단에서. 왜냐하면 모든 변화에서 기체가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게 좀 중요한 문장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파르메니데스처럼 없는 것에서 생겨버리는 거, 무에서의 생성, 그리고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 무로의 소멸, 이걸 인정하지 않는 이유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변화의 근간에는 기체가 항상 유지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체가 유지되고 있는데 무에서의 생성이 가능하고 있던 게 무로 소멸되는 게 가능할까? 이 아래는 기체라는 게 이미 존재를 해야 되는데 무가 안 되는 거죠.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실체적 변화라는 것은 기체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어. 하지만은 우리가 나비의 그 변화를 보면 알겠지만은 그 기체 자체는 어찌됐건 하나의 생명체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 기체가 정확히 무엇인지 나비의 변화를 통해 알 수 없다. 이것뿐이지 나비가 갑자기 생성이 돼버렸다거나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비실체적 변화를 체크를 해볼게요. 이제 비실체적 변화에는 얼굴이 빨개지는 등의 질적 변화, 작은 풍선이 커지거나 살이 찌거나 빠지는 등의 양적 변화, 양적 변화, 이곳에서 저곳으로 장소로 이동하는 장소 변화 등이 있대요. 질적 변화, 양적 변화, 장소 변화가 있는데 이들이 비실체적이라는 것은 실체가 전혀 또는 많이 변하지 않아서 기체가 분명하게 식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체가 뭐죠? 실체가 실제 뭐 존재하는 그 몸덩어리, 몸체자를 썼나? 실체라는 것이? 아무튼 간에 나라는 실체가 있어요. 나라는 게 있어요. 내가 살 있죠. 그래도 나라는 거는 인식할 수 있죠. 식별할 수가 있죠. 내가 이 사무실에서, 연구실에서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사무실에 있던 나도 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집에 있던 나도 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나라는 존재
그러니까 실체, 기체 좀 혼용해가지고 쓴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해는 되죠. 나라는 존재라는 기체, 나라는 존재인 이 기체가 분명하게 식별은 됩니다. 왜냐면 내가 변화한 게 크지 않으니까. 특히 장소 변화의 경우 실체 자체는 아무런 변화를 겪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기체랑 형상이라는 녀석을 설명을 할 때 실체라는 거랑 단어랑 연결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론을 엄청 긴 이론을 따닥따닥따닥 압축해가지고 쓰려니까 이렇게 살짝 단어가 좀 애매하게 느낌 다른 그런 기분이 들 수가 있어요. 어찌된 건 이해는 됐을 겁니다. 자, 아무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전 철학자들과는 달리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를 규정했다. 그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를 규정한 과정 자체가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5문단에서 연결되어지는 이 큰 흐름인 거예요. 그는 다수의 저술 속에서 변화 자체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우주 자유물, 인간 등의 사례에 적용할 정도로 변하면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뭐 사실확인 문제 하나, 선제 하나 정도로 나올 만한 부분인 거죠. 뭐 아무튼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이래서 이렇게 지문을 쓱 읽으면서 사실 여기에서 제가 정리한 이 1, 2, 3, 4, 5 정리한 이 정도 키워드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처음 시험장에서 문제를 지문을 보면서 잡은 요 키워드들 있죠. 지금 동그라미 친 요런 녀석들, 요런 녀석들의 위치를 최대한 빨리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독해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도 당연히 이해는 해줘야겠죠. 하지만 이것을 머릿속에 암기가 될 정도로 여러 번 다시 올라가면서 반복해서 읽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요 정도 키워드들을 머릿속에 간직한 채로 문제로 들어가시고 다시 문제에서 뒤로 들어오면 되는데, 문제에서 다시 올라와서 선지를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이 키워드들은 중요한 게 여러분들한테 매일 시키는, 비문학 할 때 매일 시키는 문단 요약하기의 결과물, 그러니까 문단 요약하기죠. 그런데 실제로는 지문을 볼 때 맨 처음 해줘야 되는 과정을 못하니까, 어려우니까 마지막 문단 요약에서 지금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실제로 정말 내가 키워드를 잘 잡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려면은 처음에 읽을 때 잡았던 거랑 다 하고 나서 문단 요약한 것과 큰 차이가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